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민심, 새 정부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경 기자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초 우리 당에서 예상했던 그 큰 기조에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민주 질서,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큰 구도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격차, 대체로 한 8%에서 많게는 한 12% 사이, 그러니까 10% 전후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유지돼 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도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막판에 조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작동되면서 조금 격차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격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샤이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은 50%를 좀 넘는 지지율을 기대했었는데 그거에 조금 못 미쳤지만 충분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은 안 됐지만 최다 그렇습니다. 득표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국민 투표율이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득표 수만으로 봐서는 득표율에서는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될 때 51.5%가 가장 높았지만 득표율 수에서는 지난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 때를 뛰어넘는 최대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주변에서는 처음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투표율 지난 대선보다는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워낙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없는 선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제 그 윤석열 전 정권과 그 탄핵 내란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 투표에 대한 그 욕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로 결집이 된 거였죠. 또 반면에 중간에 이 약간 우려 소위 보수층 결집도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이 당초에 보면 TK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반면에 나중에 본 투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정선거 프레임, 그러니까 보수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했던 이 부정선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막판에 보수 심리가 작동되면서 거기도 결집을 하다 보니까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상향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은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저도 좀 몇 군데 방송에 출연하면서 70% 초반대면 저희가 15% 이상 이길 거고 70% 중반에서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면 10%, 그다음에 조금 더 높아지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별로 좀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승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각 당이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별로 좀 보시면. 우선 수도권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경기 인천 지역에 큰 변화가 없었고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도 이겼던 지역이고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격차를 냈는데요. 관건은 서울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또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정당은 서울에서 패배해가지고 전국선거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도 사실은 다른 서울을 빼고는 이겼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서울에서 31만 표를 지면서 24만 표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빼면 한 7만 표를 이긴 거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서울은 한 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서울에서 저희가 한 6점 몇 % 정도 승리를 했습니다. 6% 넘게 차이를 내면서 승리를 했고 서울에서 승리하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서울만 이기면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서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청권은 역시 캐스팅 보트로 딱 제일 결과 사실상의 개표 결과에 가장 근접한 투표율을 충청권이 오면서 앞으로도 이 충청권에 공을 기울이지 않고 충청권에서 패하면 전국 선거 이기기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충청의 민심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러 지역 수도권의 민심도 영향을 주고 영원함의 민심에도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종합된 민심이 표출되는 것이 충청권의 바로미터가 된 것 같습니다.
영남권인데 사실 영남권은 저희는 절반의 승리 또는 절반의 아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표가 부울경 지역에선 40%를 넘는 득표율을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38%밖에 그 부울경 지역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심 그 40% 중반까지도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 한 3% 안팎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전체 전국 선거에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에 역시 TK 지역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벽을 다시 한번 체감한 거였는데 특히나 공식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본인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를 인용까지 하면서 안동 출신이라는 것까지 강조했고 그 공식 선거 시작하는 전후에서는 여론조사 할 때 한 40%에 근접하는 30% 중후반대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 거는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30%를 넘기는 것을 1차 목표 아니면 20% 후반대 를 30%에 근접한 결과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경 기자는 어느 지역에 가장 주목했어요? 저도 이제 부울경 지역에 관심을 했죠.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쪽집게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쪽집게 지역에 보통 충청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의 민심이 네.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를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부산에서 한 40% 중반 가까이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이제 취재진 입장에서 질문을 이제 했어. 이번 목표 득표율이 얼마냐. 그러면 40%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학의 너머에서 들리는 이제 어떤 그거는 40%의 중반, 50%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수준이네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거의 마지막 날 이제 6월 1일이었죠. 안동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동까지 갔었고 그러면서 TK 그 지역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TK 지역도 관심사였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23, 뭐 25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년 전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때보다 좀 더 강력한 삼자 구도였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부울경전에서는 대략 한 5% 이상 올랐고 TK 지역에서도 제가 보건대는 한 3,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 삼자 구도란 걸 감안한 선거 구도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보수 표심이 갈라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좀 표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는 하나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 또 한쪽 분에서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서 전자분에 있던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국민의힘 지지로 갔던 분과 또 일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표를 주기 어려우니까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옮겨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다 좀 심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당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수층 내에서의 어떤 그 대선 결과에 나타난 표심을 잘 저희가 분석해서 국정 운영 또는 다음에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선거에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로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의원님? 저는 오늘 네. 아침에 이렇게 현충원에서 예. 방명록 쓰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이 주인의 나라, 그다음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번에 핵심은 국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부터 강조했던 게 새로 만들어진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것이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 주권에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당히 많이 도입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국민 발안제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국민 소환제까지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결선 투표제 등등 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주권이 고스란히 제도적 장치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것은 실용주의하고 경제, 이 두 가지, 민생 경제 두 개 굉장히 통합,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용은 이제 경제적 측면이고 통합은 우리 그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큰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이 강조하신 게 아마 본인의 국정기조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중요시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가겠지만 그 바탕에 우리가 경제나 또는 정치를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통합된 국민정부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2시에 인선 발표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선 배경도 설명을 좀 했어요. 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급한 게 가장 민생 여부에 시급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 뭐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는 실행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에서 손발을 맞췄던 이제 가까운 그 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연장선상의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아직 기사화는 안 된 소식 중에 하나는, 보통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비상경제 대응 TF를 이제 먼저 해서 회의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뭐 오늘 밤 늦게라든지 그걸 다 마친 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경제 대응에서,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선에서 국무총리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명이 돼 있는 상태고,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님하고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파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아마 파격적인 실험을 하기에는 네. 인수위도 없고 인사검증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위 안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사실 저도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좀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뭐가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외부, 그래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왜냐하면 매년 재산 신고도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선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될 만한, 네거티브가 될 만한, 그러니까 그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심판도 받은 거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전문 직종에 있다가 학계에 있거나 또는 뭐 법 쪽에 있었거나 또는 특히 기업 쪽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무슨 탈세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슨 주민등록법 위반, 또 무슨 아이들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잘 인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인수위도 없고 검증할 대상도 없습니다. 저게 통상 비서실장이 선임이 돼야 비서실장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국정원 또는 국세청 등등의 협조를 받아서 인사검증 자료 본인 동의하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인사위원회를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그 현역 의원이 됐고, 아니면 과거에 이미 한번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던 분들,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죠. 이종석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했고, 위성락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어서 재산 신고나 이런 문제가 다 어느 정도 걸러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이런 문제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한 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이 도덕성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능력 없는 사람 안 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하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의 기준은 일에 대한 능력,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능함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김민석 그 총리 후보라든지 강훈식 의원 그리고 이종석, 위성락 이 후보자 이 네 분 모두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경험을 같이 했고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일 처리 능력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준 인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임시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어떤 뭐 공약 중에 어떤 거를 할지 어떤 업무를 뭐 최우선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김진표 의원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교육부총리도 하고 뭐 오랫동안 당의 정책통으로 계셨기 때문에 김진표 위원장을 하고 당의 정책위 라인이 정책통이나 소위 정책위 라인이 다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도 그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 기획분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굵직한 것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방식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대통령 정책실장이 임명돼서 구성되면 정책실장 중심으로 어떤 범부처 협의해서 그 정책실장의 그립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옥상옥으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은 실제로 공약을 만든 분이 아니었어요. 장하성 교수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지지도 했었고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본인도 내가 정책실장을 맡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공약을 본인이 직접 준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긴 어려웠는데 이번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몇몇 분들은 특히 유력한 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도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뭐 거의 본인이 중심적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실장 중심으로 이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아마 이번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통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선거에서도 지금 뭐 동서로 쫙 나눠졌다는 얘기도 하고 보수 진보 진영의 갈등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저는 이런 것 예. 같습니다. 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연상이 되는데 어쩌면 분열된 정치와 양극화, 그 정치적 양극화 또는 뭐 지역 감정 등으로 인해서 가장 정치적 피해나 박해를 받았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셨잖아요. 도리어 그런 분이 그것을 되갚는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야당 정치 시절에 가장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이 그런 이 정치 보복을 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조금 더 전진할 수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할 시간도 없고 나라가 조금 더 진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정치적 어떤 보복 또는 정치적 어떤 박해 또 갈등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 어떤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미래로 갈 수 없는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화합하고 용서하고 통합하려는 걸 세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소통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도 안 됐고 그 국회 심지어 여당하고도 소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톡하면 자기 자당 그 여당의 당 대표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그냥 갈아치우는 이런 형태를 그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존중하면서 여야 지도부 또 여야 지도부를 넘어서서 대통령실의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초대받아서 밥 먹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게 큰 뉴스가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통령한테 초대받아서 밥 한 끼 먹는 것을 마치 큰
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만나니 안 만나니 막 그런 그렇죠. 얘기가 만나는 것 자체도 맞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 예. 시절에는 아예 예.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화제가 예. 이 뉴스거리였는데 이제는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도리어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하고 뭐 대통령실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아니면 국회를 찾아와서는 그 일상적인 소통을 하는 게 저는 이런 갈등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거대 여당 아니냐. 그러면은 협치하겠냐.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예. 어젯밤에 김성태 전 대표님하고 네. 토론하는데 김성태 대표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뭐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냐면 예.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싫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면 선거를 통해서 퇴출시켰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을 통해서 퇴출시키려고 하다 실패한 거다. 사실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지고 패하면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잖아요. 뭐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그다음 범야권이 190석 달하는 그 의석을 저희가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뭐 그 부당하게 획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190석 가까운 야권을 만들어주는데 제일 공헌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고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대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 당시 당대표가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긴 거죠.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대패하고 그 뭐 지금 국민의힘처럼 100석 정도 얻었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갖고는 대통령 선거 못 이긴다 이런 여론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라이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심판, 선거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적 방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이 국민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국민이 그렇게 주신 거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대야소가 모든 대통령이 여대야소가 많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를 아예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서 바꿔버렸잖아요. 여대야소로요. 3당 합당으로. 네. 김영삼 대통령 여대야소였어요. 계속.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위적 그걸 해서 여대야소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엔 소수정당이었지만 여대야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여대야소 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대야소가 마치 이례적인 현상,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훨씬 더 많은 경우였고요. 다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것과 지금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여당으로서 있을 때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운영 방식, 그다음에 야당과의 그 관계에서는 좀 더 다른 관계를 설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대 야소가 처음도 아닌데 김재경 기자도 그렇고 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최강 권력이다, 왜 막강하다 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지금 현재 예. 의석수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예. 이제 홍 전 의원님께서는 네. 그 여대 야소가 많다고 하셨지만 사실 예전에는 뭐 자민련이라는 제3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역대 정권의 시작점에서 그 집권 여당의 의석수를 보면 과반은 넘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 정도 됐고 물론 그때는 자민련이나 다른 정당이 있어서 보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 의석수를 따지면 좀 높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기본소득당 같은 이제 여러 야권 구야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집권 여권이 된 건데 거기가 이제 합칠 경우에 190석이 넘기 때문에 뭐 역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뭐 다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뭐 그것을 저희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잘못했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총선에서 뽑은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총선 때 국민들 보고 우리 당을 그 151석만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도한 행태 그리고 이 독선적 행태를 견제할 때에 우리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 여당이 된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한 이제 3년 채 안 남았잖아요. 또 가까이는 1년 만에 지금 내년 지방선거 있고 또 한 그 3년 좀 남은 기간에 그 총선이 있을 때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니 안 되겠다. 이건 잘못이다 해서 민주당에게 의석을 빼서 다른 정당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어떤 의석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여대앗을 유지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라고 공격을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줄 예.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걸까요? 언제 야당이 예. 힘이 있어서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제도권 내에서 과거에 시민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훨씬 더 막강한 권력,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신 권력, 그다음에 전두환 권력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국회 의석수 갖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할 때 명분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은 야당의 말이 맞아. 그리고 이거는 그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그 싸움에 힘이 생기고 힘만 갖고는 야당을 때려 눕힐 수 있는데 못 때려 눕혔잖아요. 그 당시에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두환조차도 양보를 했던 것들이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봐서 그래요. 과거에 제가 몇 차례 얘기할 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승부를 걸려면 이재명 후보를 잊어버려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늘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재명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기만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거는 야당은 당연히 반대해야 돼요. 야당은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잖아요.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반대를 잘해야죠. 반대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의 100석 넘는 의석도 반대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방식의 반대라면 그걸 더 뺄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그러나 정말 반대를 잘하고 야당의 의석을 좀 더 늘려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을 때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싸움을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막았다가 아니라 못 막았지만 명분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것을 국민이 보면 저거는 정부 여당이 너무 무리했다. 야당한테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혹 또 현충원에 가서도 국민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는데 견제와 균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뭐 대통령하고 싸워서 견제와 균형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싸움 과정에 누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재경 기자가요. 취재하러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네. 의원님과는 잠시 후에 예. 다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경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